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진단생기능의학 교실 김현우 선생님과 연구자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진단생기능의학 및 한방진단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첫 번째 질문이 저희 교실과 학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물어보신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한의 진단학하고 진단 생기능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진단학이 어떤 위치 그리고 진단 생기능의학이 어떤 위치인지를 아시려면은 일단 의료 행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의료 행위는 그러니까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이 의료 행위는 첫 번째로 환자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막문문절이라고 알고 있는 사진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변증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진단이라는 그 위치가 있는 정보의 통합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통합되면은 이 환자는 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증이다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의사결정, 즉 치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투화법을 쓸 수 있고 뭐 보법을 사용하거나 뭐 사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정된 치법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중재행위, 즉 침술, 구술, 한약, 그 다음에 생활지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한의 진단학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 두 단계입니다. 환자로부터 객관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한의 진단학의 이제 교육과 연구 목표이고요. 한의 진단학과 한의 진단학과 생기능의학은 사실상 타겟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차이는 한의 진단학은 고전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를 해서 막문문절로 알려져 있는 고전적 사진 기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변증도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휴리스틱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기능의학은 이 한의 진단학을 현대적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구 분야는 똑같지만 일반적으로 보다 더 객관화, 보다 더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기계라든가 아니면 측정 도구 또는 높은 수준의 통계적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통합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는 최근 진행하고 계신 한방 의료기기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최근 한의계에서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한방 의료기기라는 단어는 원래 법적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기기 앞에 한방이나 뭐 양방이나 현대 이런 말을 붙이는 걸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으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수련의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틈틈이 연구를 해서 만든 의료기기인데요. 지금은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 허가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는 다 각종 센서가 들어있죠. 보통 가속도 센서라든가 각도 센서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수련 생활을 하면서 근고역계 환자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근고역계 환자들의 질병에 대해서 한의학 치료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절 운동이 좋아졌다거나 통증이 줄었다는 것은 환자가 얘기하는 어떤 뉘앙스나 아니면은 뭐 과스 스케일 같은 걸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여전히 좀 주관적인 스케일이기 때문에 설득력에 한계가 있는 게 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지도석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잡담을 하다가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근고격계 질환을 평가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아주 작은 센서죠.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센서다 보니까 무척 작은 센서인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환자의 특정 부위에
부착을 합니다.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서 부착을 할 수도 있고 스트랩이라는 이제 그 띠를 이용해서 부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부착을 한 후에 의사가 환자한테 자, 뭐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뭐 허리를 뒤로 젖혀보세요. 허리를 옆으로 숙여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편타성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퇴행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환자들보다 그 운동의 양상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측정해서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의 치료 전후와 치료 전 단계로도 환자가 얼마나 좋은가, 환자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 상태가 그 현재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도 상당히 작고 무게도 작기 때문에 그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관련해서 한의계에서 그 의료기기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드 연구가 있고 니즈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시드 연구는 현재 지금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리서치 퀘스천을 찾아가는 연구가 시드 연구입니다. 반면에 이제 니즈 연구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필요한 게 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고민하는 게 니즈 연구죠. 그러다 보면은 리서치 퀘스천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니즈 연구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의계는 이제 공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과 이런 그 콜라보레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외부에서의 시드 연구가 많았죠. 외부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들이 발명됐다 또는 뭐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한의학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한의학의 어떤 부분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좀 이렇게 무리하게 맞추려는 경향도 분명히 관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 연구의 어떤 트렌드였다면은 그 한의학이 이제 다른 학문들과 함께 융합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많은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한의학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는 니즈 연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지금 어떤 게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계들이 필요하다면 만들어내고 또는 필요한데 다른 곳에 있다면 그쪽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는 협력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이 이제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연구 방향 및 그런 의료기기를 이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진료 아웃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진단 생기능의학 교실 전문의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진료 및 연구를 했었을 때, 특히 이제 진료했었을 때 진료의 아웃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료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하든 진단을 하든, 물론 이제 진단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간이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 전후에는 도구가 없다 하더라도 의사의 치료에 환자는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고 뭐 현대화된 의료기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 그 근대의 의학은 뭐 기계 없이도 다 그렇게 치료를 하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의사들에게는 자신의 의료행위의 효과를 주관적인 바이어스 없이 관찰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사람의 그 정신력이라는 게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이 상당히 그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기억도 왜곡되고요. 사실도 다르게 보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 또 그리고 내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라면은 이 치료 전후에 대해서 평가가 객관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면은 자신의 의료 행위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는 자신이 이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잘못되면은 빨리빨리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내가 처음에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진으로 인한 사고나 아니면은 잘못된 의료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서로 생기는 불신이나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료 행위의 효과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와 의사의 어떤 그 정신적인 교감, 라포라고 하죠. 이게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플라시보 효과와 그다음에 그 동질감 효과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보다도 더 많이 좋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낫지 않았다면 정말 낫지 않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사는 결국 자기의 의료에 대해서 더욱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는 항상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힘의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의사가 한의학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한의사가 한의학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의사라면은 이제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서 뭐 모든 노력을 다 해야죠. 그런데 한의사는 이제 면허권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의사 중에서 연구를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일선 진료 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이제 임상가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연구자들이야 연구가 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 방법론은 다 객관적인 거고 과학적인 거라 그건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포인트는 임상가들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상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논리라는 것은 모든 과학의 근본이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임상가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사고보다 환자의 어떤 치료 능력이 보다 더 가치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잘 치료하는 실력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 한의학이라는 과학, 그러니까 뭐 한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적절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설이란 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게 많이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가설이 옳다 내지는 유의하다 내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 어떤 인프라들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의할 것 같은 좋은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 가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임상가들이 해주실 몫입니다. 그래서 임상가들은 어떤 케이스 레포트를 지속적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술 활동을 하면서 연구자들과 이렇게 교류를 해서 자신들이 임상 현장에서 관찰된,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미미하지만 임상적으로 상당히 유효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정제한 다음에 연구자들과 함께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서 가설로 만들고, 이 가설을 입증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게 가장 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연구를 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될 사고 방식이 바로 논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임상가들이 자신의 실력을 좀 더 크게 드러내고 어떤 관찰된 것들을 학문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히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익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